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어, 네, 오늘 저는 이 청소년 문제와 교회의 돌봄 사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지금 전공 주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학위는 뭐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충신신대원에서 MDB 과정을 하고 계속 석사, 박사 과정 계속 목회 상담, 선교적 상담으로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성인적 상담으로 이제 박사를 밟고 왔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귀한 기회 가운데 우리 뭐 수치영 학자님 만나고 또 예, 통해서 하영찬 총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함께 강의를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이전에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부분들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중에 또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특별히 청소년 범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뭐 이런 원론적인 어떤 이론들 혹은 뭐 이전에 뭐 책이나 교재들 통해서 배워갔던 청소년의 발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깊이 혹은 뭐 현장감 있게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실 이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은 가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 더 넘어서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정말 10대들이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학교 폭력을 행하고 또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청소년 문제가 점점 이렇게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양한 사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뭐 회복 프로그램들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간단하게 조금 몇 개 소개하면서 이제 서론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모님의 이 양육 태도와 청소년 피해, 청소년 범죄가 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뭐 애착이 잘 안 돼 있고 부모님이 조금 뭐 방임하고 이러면 뭐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하나의 매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우리가 뭐 애착 이론이나 이런 청소년 다음 세대들과 관련된 이론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아 부모가 다 잘못 가르쳐서다 부모가 다 잘못 양육해서다 뭐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네,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고 하나의 매개 요인으로서 어떤 상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잘 돌보고 의사소통도 잘 해주고 정서적으로 잘 공감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한다면 분명히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한 매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참 안타깝게 이혼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혼도 하게 되고 또 사별 등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의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양육 환경의 변화라던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 이런 부분들도 네, 청소년 비행과 이런 청소년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건강한 부모 관계를 또 보여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가정을 만들고 또 적절한 수준의 교육 수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오늘날 연구들이 말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원인이 꼭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청소를 비행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지요. 연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도 잘못되겠다. 내가 교육 수준이 좀 낮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의 원인론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이런 비행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양육을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사실 이 아이들의 기질, 아이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선택,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죄성,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런 상관관계가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비행과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것에 적합한 교회의 돌봄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청소년 일탈 행동, 보통 청소년 일탈 행동이다라고 하면 음주, 뭐 흡연, 절도, 폭행, 갈취, 뭐 음란물 시청, 혹은 자살 사고, 혹은 자살 시행, 요런 등의 일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이런 청소년 일탈 행동은 또 범죄와 또 연관된 가능성이 있고 또 범죄의 피해를 높이는 그런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일탈을 좀 과하게 많이 하게 되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또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성에 대한 사회의 비공식적인 낙인들이 특히 한국 사회 가운데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좀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순응적이어야 한다. 여성은 또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이런 방식들, 이러한 개념들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방식의 사회적 낙인이 이미 혹은 편견이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는 그럼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른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남성 청소년보다 더 강한 과중된 비난, 이중적인 비난을 규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낙인에 의해서 여성 청소년들은 한 번 비행을 통해서 일탈을 통해서 그런 이중적인 낙인을 받게 되고 그런 낙인을 찍힌 상태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비행에 빠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도 가정의 문제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과 개인과 사회가 동시원적으로 사실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정부와 기관의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많은 연구기관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또 청소년 기관에서 혹은 상담 기관 센터에서는 적절한 사회적 개입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뭐 학교에 있고 또 기관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이슈가 뭐 국가에서도 청소년 상담사라고 특별히 국가 자격증을 따로 갖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까지 투여하면서요. 근데 교회는 정말 이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 특히 이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너무나 많이 지금 교회에서는 이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 이거는 그냥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윤리적인 접근에서 접근을 하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외에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이 영역에 대해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단순히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냥 예수님 믿어라 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공적 기능이란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주고 또 그들이 일탈하거나 피해 혹은 청소년 범죄 등의 이러한 문제들이 갖고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청소년을 주제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들을 어떻게 그런 일탈, 비행 혹은 청소년 범죄 이런 부분들에서 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혹시 뭐 딱 드시는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년 사역이 이러하더라. 여러분, 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식의 방식으로 좀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한두 분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 교회를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하순세빛교회 장현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뭐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끌고 있는데요. 뭐 이제 예수 믿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앙으로 세우는 것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빛이 되는 그런 삶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일학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네, 성역 공부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데 열심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이 빛되고 소금된 그런 공적인 기능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성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에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렇게 성경 공부 그리고 일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 전위적인 성장을 향한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는 한계인 것이 주일에 한 번, 정말 뭐 예배 1시간, 그리고 공과 공부 30분, 이 정도 소통으로 정말 이들의 인격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아,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같이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의 양육에 있어서 좀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이런 특별한 사역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교회 있으실까요? 듣고 계십니까? 김부덕 목사님, 혹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지금 많지가 않고요. 네. 이제 성장한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늘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교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날에 성장해 오면서 함께 같이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네, 청소년들과 또 네, 어른들이 또 공동체가 같이 해 나간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한 인격적인 모델이 되어주고 인격적인 소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참 교제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도 하지요. 스스로가 갖고 있는 특히 사춘기 시대에 이제 교제라는 것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소통을 중심적으로 이 아이들과 소통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접근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부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청소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좀 있지만 청소년들은 좀 네,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청소년 이 시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청소년 시기가 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많은 연구들 중에는요,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과거에는 우리 뭐 대학생 뭐 19세 이전 뭐 이렇게 좀 많이 봤지만 오늘날에는 20살 넘어서 25살 심지어 30살까지를 청소년기로 분류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청소년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은요, 어, 다 아시겠지만 청년과 소년의 결합된 단어이지요. 그래서 청소년. 그래서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성장해가는 단계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게 이 청소년인데요. 영어로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ce라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도 사실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 그냥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청소년기가 아직 성인이 아닌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는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에서 청소년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을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요, 청소년기를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내지 않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17세의 소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17세의 소년. 그래서 구약에서 이 청소년을 이제 사실 청소년이라기보단 소년, 17세의 소년이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이죠. 이 소년, 이 나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르로 묘사하는데 이때 이 나르는 사실 성경 용례는 젖을 땐 아이부터 보통 젖을 떼면 한 4살, 3살, 4살쯤 네, 젖을 땐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다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청소년, 사춘기 때의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세 소년, 나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할 때 본문의 전체 배경과 문맥에서 이 나르라는 이 단어가 함축하는 뉘앙스들은요. 형제들에 비해서 어리다. 아직 어린 막내다. 이러한 얘기.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막 이런 측면에서 이 나르다. 그래서 약간 어린 측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어리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잠언, 이 나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잠언 1장 4절은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때 나르라고 말하면서 우리말 이 개역 성경은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의 개념이 떠오르시죠. 우리에게 젊은이다 그러면 얘는 청년 뭐 적어도 뭐 20대, 뭐 30대 이러한 젊은이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 솔로몬이 이 아까 방금 말했던 17세의 아이, 17세의 소년, 그 젖을 땐 아이 이 같은 단어인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젊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성경은 생각보다 넓은 범주로 이 나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르라는 단어를 역시 이 솔로몬도 사용할 때 결국 이 잠언을 쓴 목적이 나르들에게 즉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시 아직 이 나아르는 성장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성숙할 부분이 있는, 그런 아직은 부족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뭐 이러한 단어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청소년기가 조금 묘사가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한번 이 비슷한 용어를 좀 사용이 되는데요. 12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부모는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그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아이야라고 부릅니다. 아이야. 이때 아이야라고 부르는 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야, 테크논. 그리고 이 기록을 묘사하면서 이 누가복음 기사 누가도 아이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야, 아이 예수. 즉 12세 이제 뭐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아이 테크논, 아이 아마 파이디온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파이스, 네, 파이디온이 파이스에서 왔죠. 그래서 아이야라고 불렀을 때 테크논, 아이, 파이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아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 아이야, 아이 이러한 의미들은요, 이 신약에 있어서 아랫사람을 향한 약간 책망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야, 지금 왜 예루살렘에서 내 부모 옆에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 혼자 성전에 있으면 어떡하냐. 약간 책망을 하는. 그래서 성경 기자도 아이 예수라고 표현했을 때 아직 어린, 성숙하지 못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인 용례를 고려하면 이 성경은 우선 청소년기의 범주를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를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성장하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시기, 아직 어른이 아닌 시기, 건강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발달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청소년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다, 아직 성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직 어리고 아직 배워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면요. 법적인 그런 청소년 시기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도 여전히 청소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배워야 하고 더 성숙해 가야 하니까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참 이 청소년기를 넘어가는 것,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내가 정말 성인으로서 독립된 신앙을 갖는 것, 나의 부모와 어떤 들었던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바로 진짜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던 제임스 파울러가 이야기했던 뭐 3단계, 4단계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수준을 이제 영적 발달 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뭐 사회적인 성숙과 신체적인 성숙과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이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래서 내 신앙이 아니었던 그런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성장해가는 요 시기가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발달 단계다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규정을 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 지금 우리는 성경의 용례를 얘기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들, 그리고 어원적인 개념들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규정하고 있을까? 15세부터 여러분, 10, 네, 몇 10세에서 세요? 25세? 10세에서 어, 25세? 10세에서 25세. 이 김부덕 선생님, 김부덕 목사님.
아까 몇 세라 15세부터 그랬죠? 18세. 15세부터 18세. 15세부터 18세. 네, 되게 아주, 네, 좁은 시기고, 강민준 선생님은 10세에서 25세, 조금 더 네, 광범위한 범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은요, 청소년 시기를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기본법, 대한민국의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즉 10살, 뭐 9세, 뭐 9세면은 초등학교 지금 3학년부터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 정도까지 네, 대학교 한 4학년, 4학년, 5학년 이 정도 시기를 다 청소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늘날 사실 청소년 기본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이 규정을 하면 그것이 성인이다, 뭐 사회법에서 성인이다 하면 19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제가 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 청소년 시기를 9세, 24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달 단계를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또 고려해 보면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청소년 시기를 과거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기만 청소년 시기다라고 생각했던 경향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러한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심지어 오늘날에는 30세 정도까지도 청소년기로 보는 학자들도 여러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청소년기는요,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도 불려집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라는 거죠. 그 심리적인 이유기다, 뭐 부정기다, 이렇게 뭐 많은 별명이 붙을 만큼 다 하고 있는 얘기가 불안정한 시기,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는요,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착했던 아이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순수했고, 정말 엄마, 아빠 꼼딱지였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거리를 두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말만 하면 짜증을 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때가 갑자기 와버려요. 그리고 참 그렇게 순수했던 친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점 나보다 커져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깊은 생각도 해서 나를 또 감동시키기도 하고, 정말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를 더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더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더 성숙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 시기는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고, 어린아이, 뭐,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이전과는 전혀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시기에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다라는 이런 표현도 좀 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발두빅이라는 아주 유명한 청소년 학자, 뭐 가정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을 좀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우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비동조의 동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동조의 동조.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성인처럼 아주 독립적으로 내가 세상을 다 알아.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동조의 동조. 부모님하고는 달라요. 나는 부모님하고 같지 않아요. 그럼 엄마 생각 틀렸어. 엄마 생각 고려해. 아빠는 너무 옛날 생각이야. 옛날 가치관을 갖고 있어. 오늘날 시대가 달라. 우리 시대는 달라. 이러면서 부모와는 다른데,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또래 집단 안에서의 내가 부모와의 단절을 하면서 또래 집단에서 또 안정감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래 집단하고는 또 같은, 그래서 비동조의 동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부모와는 다르고 또래 집단과는 같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비동조의 동조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쯤 되면요. 아마 여러분 지금 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 혹은 대학생들까지도 아마 이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 계실 겁니다. 말을 걸어도 되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대화도 안 해버리고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사춘기 청소년의 아주 중요한 또 특징 중 하나가 성인과 개방적인 대화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질문을 받는 것 그냥 짜증이 난대요. 그냥 엄마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요. 그리고 부모에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기도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내가 굳이 왜 내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혹은 어른들과 개방적인 소통이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친구하고는 이야기하지만 부모하고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성인들과 개방적인 대화가 감소된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뭐 잠시 후에 뭐 신체적인 발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그 시내스 폭발이라는 현상과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이 시기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우리 뇌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초기에 한 3살, 4살 이런 초기에 시냅스가 폭발이 한번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되면서 우리의 뇌에 시냅스가 아주 많이 형성이 되는 단계이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요. 2차적인 시냅스 폭발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아주 급격한 이제 대뇌 피질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시냅스들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등 사고가 가능해지고 고차원적인 생각, 또 창의력, 혹은 어떤 특별한 뭐 정교함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냅스가 폭발하는 그 시기.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나중에 30대, 뭐 50대, 60대에 공부를 하는 것과 이 10대 때 이 스트레스 폭발이 일어날 때 공부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 습득하는 뭐 속도와 그 정교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또 효율성을 위해서 가지치기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요. 그리고 시냅스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냅스라는 형식이 우리의 화학 자극과 전기 자극이 전달이 되면서 이 시냅스가 그거고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와이어드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시냅스가 이 자전거 타는 모든 기관들을 대뇌피질에서 잘 관리를 하면서 하나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수학 문제를 푼다, 암산을 한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피질이 점점점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는 바이올린을 조금 쳤었는데 바이올린을 키다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키면서 손이나 그리고 음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점점 발달을 하다가 그렇게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잘라내기,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시냅스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그것이 뭐 흔적만 남아 있는 거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능보다 좀 더 그 기능이 좀 더 느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냅스 폭발과 시냅스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이것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기는요, 그냥 존재하는 순간,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짜증이 막 나 있어요.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서 막 계속 스트레스가 발달되고 있고,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가지치기 이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압박과 뭐 심리적으로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그런 방황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좀 찾아가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또 가정 안에서의 뭐 때로는 화목하지 못한 혹은 불편한 관계, 또 이성과의 관계, 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너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지나가다 오늘 밥은 먹었냐? 아, 왜 밥 먹는 거? 그냥 당연히 알아서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 이제 공감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이럴까?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같이 놀자 그랬던 애가. 그래서 나중에 애가 변했어 라고 하는데요. 애가 변한 거 맞지만
변화,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십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버텨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시기를 버텨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 존중해 주면서 대화하시면 상당히 또 이 대화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금 특징 자체가 대화 감소라고 말씀드렸죠. 어른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 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지금 빠져들었는데 자꾸 엄마 아빠는 이게 상실감이거든요. 나 그렇게 나랑 같이 얘기하고 즐거웠던 친구가 얘기를 안 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되게 큰 상실감을 거절감을 느낍니다. 뭐 어떻게든 대화해 보려고 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럼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이런 식이구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나 기다려 주실 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다 보면 종종 갑자기 애가 또 혼자 막 고민하고 친구들과 고민하다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난 사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럴 때, 너 이러라 그랬잖아, 저러라 그랬잖아,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비난한다거나 핀잔을 주면 그 다음부터 대화는 더더욱 없어집니다. 그럴 때 충분히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중요한 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잘 그때 소통해 준다면 아, 우리 부모님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내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아, 엄마가 아빠가 나의 이야기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아, 이런 지혜가 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 역시 내 엄마 아빠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요. 속으로는 아, 의지할 만하다. 아, 괜찮은 엄마네, 괜찮은 아빠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청소년기에 좀 생겨가야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 인생을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이었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얘네들이 철이 들면서 성장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아,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더 공감하게 되고 존경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만약 우리가 막 그렇게 대화하는데 계속 화를 내요. 계속 잔소리해요. 계속 싸움이 납니다. 또 참 안타까운데 이 시기에 부모들이 또 갱년기 증상이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갱년기를 못 이긴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말까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런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제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부모들도 이제 너무 이렇게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또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또 이 갱년기를 해결해가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갈등을 잇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갱년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참 무서워서 이 청소년기도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갱년기에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상실감이 있으니 이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때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지금 아직 정의를 내리길 약간 어린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성숙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갱년기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성인들은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좀 배워갈 수 있다면, 좀 더 건강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 뭐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안 하려고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아 나는 다 알아. 내가 이제 다 알아. 엄마 아빠 생각 틀렸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삶의 지혜가 더 있는 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AI를 활용하는 거,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못 느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나 관계의 지혜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관계, 뭐 거룩한 삶의 과정, 뭐 우리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뭐 방식들, 태도들, 아주 중요한 세상의 지혜를 어린들이 성장하면서 참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착각 중 하나가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현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은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좀 고집이 센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것을 이제 통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관계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나는 이미 다 알아. 그래서 이것을 이 벌드윈이라는 학자는 나는 이미 다 알아 증후군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자. 네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말이 맞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실 때 이 시기에 사춘기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유익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급격한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 것, 뭐 친구 관계에서의 불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 또 신체적으로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관심 많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비행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이 정서적인 잔인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내가 스트레스가 받고 뭐 아직 전전제압이 완전히 다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사해놓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나쁜 점, 부족한 점 엄청나게 폄하하게 내고 쭉 뭐 만약에 뭐 조금 뭐 컴플렉스가 있다.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성인들은 그 컴플렉스를 건들지 않잖아요. 그걸 오히려 이렇게 잘 커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컴플렉스가 있으면 완전 그걸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소문도 내고, 그걸 놀리고, 상처를 주고 왕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공격성들을 이렇게 투사하면서 내보내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볼 청소년 비행, 범죄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사춘기 청소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러한 공격성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잔인성, 건강하지 않은 투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가정 안에서 좀 수용해주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어,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우리는 좀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변화의 크기가 아주 큰 시기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의 방황은요,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변했다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라고 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장통으로 이해할 때 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방황하고 어느 정도 일탈을 해보는 거는 하나의 성장통이어서 기존의 생활 방식과 기존의 사고 방식 틀을 벗어나 보는 이러한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탈이지만 다르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이러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와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떤 걸까? 염색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쉬운 예로 요즘은 그런 얘기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다 머리 두발 관리하고 그래서 항상 스포츠 머리도 깎고 염색하고 학교 가면 큰일 나는 일이었죠. 염색하고 교회 가는 거 뭐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어린 시절에 만약에 염색을 했다. 그럼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염색 해보면 해보지 않고는 염색이 어떤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염색해 보셨습니까? 염색을 하면 우리가 뭐 흰머리가 나서 염색하는 거 말고요. 그냥 청년 때, 젊을 때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을 저도 학생 때 한번 해봤는데요. 학생 때 딱 해보니까 대학생 때 해보니까 저는 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염색을 딱 해보니까 뭐 머리가 또 얼굴이 또 밝아지고 색깔 이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머릿결이 너무 나빠집니다. 머리 그 푸석푸석한 머리를 만져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머리도 따갑고. 그래서 아 나는 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염색을 하라 그래도 아 그다지 별로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친구는요 염색을 딱 했을 때 염색하면서 딱 색깔이 바뀌고 이미지도 좀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그런 뭐 칭찬이나 혹은 뭐 그런 피드백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계속 염색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걸 더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발견해가는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작은 일탈행위, 항상 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항상 가져왔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형식을 해보는 것은 자기를 탐색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인된 혹은 부모된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인 수준의 일탈을 넘어서 이것이 비행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년 비행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사회 문제가 되게 되죠. 사회 문제 중 하나로서 이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란 미성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폭력, 강도, 절도, 약물 남용 등 형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위반했을 때 우리는 청소년 비행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잠깐 그냥 아까 뭐 염색하는 거 이거 비행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수준의 그냥 조금 조금씩 자기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그래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성장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신앙 안에서도 거룩한 건강한 죄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죄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바르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은 이 형법에서 어긋나는 이런 법적인 개념을 의미하지만 사실 이 청소년 시기를 청소년기의 이 비행을 생각할 때 이 지위 비행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지위, 스테이투스인 거죠. 지위, 청소년 시기로서의 청소년으로서의 적절한 반응이 있고 적절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범죄나 뭐 그런 뭐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위 비행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무단결석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안 하시죠. 무단결석 하는 친구들은 이미 약간 뭐 문제하다 이렇게 주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이 우리 성장하면서 경험해 오셨을 텐데요. 무단결석을 하거나 청소년인데 음주를 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청소년인데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 사실 성인으로 봤을 때 형법적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술, 담배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형법으로 성인들에게 있어서 범죄는 아니죠.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그것이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위 비행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지위를 벗어났다라는 측면에서의 비행인 것이죠. 근데 이 지위 비행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청소년기의 비행은요, 조금, 소년법적으로 구분이 조금 됩니다. 소년법은 우범소년, 촉범소년, 범죄소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촉범소년이라는 것은 아마 매스컴에서도 너무나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범소년이라고 할 때 형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우범소년은요. 그러나 성격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즉 형법을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범 소년이죠. 여기서 19세라고 정한 것은 여기서 또 이제 사법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한 청소년법과는 조금 더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사립 판단이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또 형사법으로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범 소년이 있고요. 촉범 소년은 형사법령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지금 사실 되고 있죠. 사실 14세 이상 되면 뭐 어느 정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성숙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4세 이하, 꼭 이 경계선이 너무나 지금 애매한 거죠. 13세는 14세랑 그렇게 다른가?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가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이 촉범 소년의 기준 안에 포함되는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 잔혹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늘날 매스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사법을 이미 위반을 했는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형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줄여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수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형사법령을 위반했지만 형사는 책임을 묻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범죄소년.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형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면 청소년이지만 이제 14세 이상이 됐어요.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 형사법정을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는 이럴 때 범죄 소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축범 소년과 범죄 소년은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는 부분들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비행 얘기할 때는 지휘 비행이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가면 우범, 촉범, 범죄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적용이 되더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 비행이 막 일어날 때 사실 학자들은 많은 원인들을 얘기합니다. 뭐 개인적인 특성, 뭐 반사회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가족적인 요인으로는 뭐 왜곡된 애착관계나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 뭐 부모님들과의 불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개인적 요소에서 뭐 인지장애나 뭐 성격장애 뭐 이런 부분들로 또 많이 또 얘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뭐 아노미 이론이다, 사회 해처리 이론이다, 뭐 낙인 이론이다, 뭐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이 청소년 비행, 그리고 청소년 범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요소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원인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 청소년 범죄를 좀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또 경험하고 만나고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원인론들이 실제 현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분명 개인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사회 맥락적인 부분, 청소년 비행과 이런 범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원인이다 혹은 뭐 어떤 중요한 상관계가 있는 요소다라는 것과 실제 현장과는 이 시공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상처받았는데, 아빠한테 상처받았는데, 그게 왜 내가 다른 아이들을 잔혹하게 괴롭히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역동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에서도 학교에서도 법률 상담, 뭐 시설 보호, 이런 장기적인 체제의 변화 이런 데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거리가 그리고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이런 원인에 대한 뭐 지금 이론을 제가 지금 살짝 이제 한두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보편적인 이론들은 아주 원론적인 상투적인 표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상투성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감을 갖춰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 보통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신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배우고 목회 현장에 가면 그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이 현장에 다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요 과정이 없는 거죠. 이론이 현장과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상투성,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 문제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장과 좀 더 가까운 논의를 위해서 이 현장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례, 오늘날 이 사례가 또 어떠한 사례들로 좀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뭐 실제 청소년 비행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한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뭐 학장님 지금 아마 같이 계실 텐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매스컴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기도 했던 뭐 사례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례가 이 강의가 유튜브에도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막 이 사례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사례에 또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지금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사례를 얘기할 텐데 지금부터 잠시만 이 그 녹음을 잠시 줄여주시고 이 부분은 좀 삭제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부분만 지금 우리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다른 분들 꼭 이렇게 또 다른 뭐 2차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꼭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분석했던 이런 사례들이고요. 이전에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이제 중학생들의 사례입니다. 그 중학교 이제 여학생들이 4명이 집단으로 아주 참혹한 폭행을 하게 됩니다. 약 1시간 40분가량 주먹으로 발로 때리고 또 심지어 주변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벽돌, 의자, 심지어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이상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해 학생은요, 뒷머리 뭐 찢어지고 입도 찢어지고 온몸이 다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면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아이에게 이 가해의 청소년들은 그 피해 학생의 옷을 다 벗기고 무릎을 꿇긴 후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그 사진 친구를 공유를 해버렸어요. 이들 중에 사실 지금 이것은 2차 폭행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2달 전에 또 다른 3명의 또래 중학생과 함께 이 친구를 이번 지금 피해 입은 이 양을 폭행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당시 선배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좋지 않은 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뭐 슬리퍼로 얼굴을 두들겨 맞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로 그때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인터뷰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때리면서 막 피가 막 나니까 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피 냄새가 좋다. 맞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때려주겠다. 어차피 이 정도면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 그리고 여기서 너 성관계를 얘랑 하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차 폭행이 이미 몇 달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처리하면서
이 가해 학생들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선도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가해 학생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했으니 더 맞아야겠다 해서 보복 폭행으로 이번에 쇠파이프나 벽돌 이런 걸 피치성이가 되고 SNS에 올리는 이러한 이자 폭행이 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14세 정도 된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폭행 사건입니다. 아주 무서운 청소년 비행이죠.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거는 어떤 매스컴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사실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지방의 또 한 남학생은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또래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가해 청소년들은요, 이 피해 학생의 입을 벌리라 그래서 막 가래침을 뱉고, 몸에 침을 뱉고요. 또 바지도 벗겨서 좀 큰 수치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1시간 넘게 아주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피해 학생은 역시 피를 흘리면서 계속 맞다 보니까 정신을 여러 차례 잃었어요. 정신을 잃으면 또 깨워서 깨우면 또 때리고 또 정신을 잃게 하고 예, 계속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계속 가혹행위를 받고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경험했고 결국 이제 이날은 옥상에서 그렇게 집단 폭행을 맞았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도망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저쪽에서 뛰어내리면 뭐 이제 그만해줄게 아파트 실외기 그 에어컨 실외기로 올라가면 뭐 그만 때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겠지만 결국 이 집단 폭행을 근본적으로는 피하기 위해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그걸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걸로 뛰어내렸고 결국 목숨을 떨어져 추락사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결국 뭐 마지막 이 사건만 이렇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여러 차례 계속 폭행을 하고 금품 간취를 하고 심지어 감금까지 하면서 폭행을 했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자면 또 한 여고생은요, 이건 서울에서의 일인데 10명에게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노래방에 수차례 폭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근처 동산에 이런 데 끌고 가서 옷을 다 벗기고 주먹과 팔, 발로 때로는 강목으로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하고 페트병 이런 걸로 약 5시간 가량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 속에 한 가해 청소년은요, 나뭇가지로 또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합니다. 이 사내는 미리 준비하는 강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때리면서 욜로 데리고 올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목을 미리 준비해 있었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한번 피투성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이, 아이가 안 돌아오니까 실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종신고를 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찾게 돼서 돌아와서, 이제, 이제 몸을 이제 살펴봤는데, 온몸에 멍이 들었고요. 이제, 폐에, 가슴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음식 당연히 못 먹고요. 식도에 호스를 연결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변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차서 해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증언에 의하면, 인터뷰하면서 어떤 증언에 의하면, 얘네들이 이제, 한 사람은 팔을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뭐든지 이게 만들어 놓고, 마치 놀이하듯이 나는 팔을 때려, 누구는 팔 때려, 너는 이번엔 가슴 때려, 너는 배 때려, 다리를 때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치 놀이를 하듯이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또,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기절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절놀이? 또 캐나다 북미 쪽에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기절놀이라는 게 틱톡 뭐 인스타 뭐 이런 데서 조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절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제로 목을 이렇게 졸라서 기절을 시키는데 한 기숙사에서 이 가해 청소들이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20번 가량 피해 학생들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면 기절시키는 거 보고서 낄낄거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저 어벤져스 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벤져스예요. 나는 지구를 지킵니다. 이 가해 그 피해 학생은 악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놀이하듯이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괴롭히고 이러한 비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오늘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강의 그 영상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사례가 좀 되게 잔인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편집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무섭죠? 이것이 청소년들이 단순히 그냥 뭐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탈을 넘어서 비행 그리고 범죄의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는 오늘날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거 못지않게 아주 심각하게 폭행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친구들을 상담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집단 폭행과 왕따 이러한 경험들을 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두렵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도 수치심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티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전학 가면 되겠지. 근데 전학 가도 혹은 내가 학교를 자퇴해서 학교를 나와도 이 사건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신념 가운데 남아있고 내가 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내 반응이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 남아있고 실제로 이러한 집단 폭행과 왕따로 어려움을 경험한 친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자퇴를 했는데 자퇴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나가면 얘네들로부터 벗어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잃었고 내 학교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나는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이제 두려워서 이제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극복해 나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사실 현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냥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외에 정말 정말 이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청소년 비행의 이들은 어떠한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봤을 때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좀 찾아봤을 때 첫 번째로 드러났던 분명한 특성이 집단성입니다. 집단성.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여기 표에서도 보여주듯이 여학생 4명, 중학생 4명, 뭐 청소년 10명, 고등학생 7명. 네. 사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보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라우마를 낳는, 아시겠지만 뭐 트라우마 어떻게 치유되는가 제가 책도 썼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낳는 그런 뭐 심각한 문제들을 갖는 데 있어서는 이 집단성이라는 것이 거의 자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는 성인 범죄와 달리 집단 범죄가 대부분이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비행의 이 집단화는요, 이 집단 정체성, 그리고 집단에서의 뭐 인정받고, 그 집단에서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그리고 더 나아가 동조 혹은 집단 사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아까 뭐 비동조의 동조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나를 수용해주는 요 집단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단이 건강하지 않고 이 집단이 비행으로 가게 되면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 혼자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수준까지 이 모습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청소년기의 많은 아이들은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갑니다. 이거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집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집단 정체성은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방황을 덜어주는 그런 혼란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의 개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래 집단의 정체성과 동화를 이루어 가면서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는 그 또래 집단과의 다름을 또 인식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되는데 초기에 이 또래 집단 안에 내가 그러려면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구성원을 하나의 가족처럼 때로는 친족보다 더 가족 같은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또래 집단의 정체성과 동화해가는 과정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여러분 그 가출팸 들어보셨죠? 가출팸. 가출팸 할 때 그 팸이 패밀리의 약자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출해서 이런 비행이나 뭐 폭행, 성매매, 뭐 금품갈취 이런 것에 많이 그 연루된 학생들은 그런 패밀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 혹은 부모들보다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진짜 자기 패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 청소년기의 아주 특별한 특성이고 그리고 강력범죄, 이러한 지금 사례가처럼 이러한 강력범죄, 이런 특별한 범죄에 있어서 성인범죄는 주로 혼자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 청소년기들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가 형성이 되고 그 집단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이 집단 안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집단의 한 구성원들은요, 그 집단을 위해서 폭력을 수반한 자기 희생도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이 집단 정체성과 동화시킵니다. 또 그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너도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한 거 너도 이렇게 해야 너 우리 집단이야. 그러면서 같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단은 하나야.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집단, 어,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단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요, 또래 동조성이라는 것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의 가치나 또래 집단의 행동, 이것이 개인의 심령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지금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저런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나는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내 친구 중 우리 집단의 누군가가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 이 집단인데, 나도 이 집단에서 도태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집단에서 혹시 내가 도태되면 나도 저렇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지금 맡고 있는 애가 내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 같이 동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정체성 형성이 되면요, 또래가 내 그 집단 안에서 이 또래 집단이 하는 가치와 행동이 내 것과 분명히 반대되고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조해 버리는 경향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동화가 되면 이 나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안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방금 이런 폭력 행위나 비행 행위가 혹은 뭐 절도 행위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집단의 폭력 행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단이 곧 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단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집단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을 부정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하는 집단 행동을 내가 안 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나아가서 이 집단 전투 속에서 이 비행에 대한 개인의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은요, 단순히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어. 제가 먼저 했어. 제가 한 거 따라 했어. 나는 쟤보다는 덜 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괜찮아.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 집단 안에, 정체성도 집단 안에서 찾고, 이 책임감도 집단 안에서 구성과 분산되어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집단의 도덕성을 해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집단 범죄가, 청소년 비행이 개인이 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보다 아주 더 취약하고 때로는 더 잔인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의 도덕성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상관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사회 문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요, 아주 강도 높은 비행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보편적인 집단에서 인정받는 거, 뭐 학교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거 뭔가요? 부모님들이 인정해주는 거, 선생님들이 인정해주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어떤 뭐 학교에서 열심히 잘하는 거, 뭐 특별히 어떤 활동이 있을 때 그 특출난 뭐 재능을 보이는 거, 보통 이런 뭐 성적 이런 부분들로 많이 평가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일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 한들 또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모으면 그 중에서 또 상위 몇 프로가 또 결정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보편적인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생각을 갖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차피 나는 공부 이제 안 돼. 어차피 나는 재능 없어. 어차피 나는 학교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아. 친구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부모님도 나 인정해주지 않았어? 부모님도 나를 뭐 특별히 존중해주고 케어해주지도 않아.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보편적인 집단,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적응을 이해해주는 그런 또래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적응하지 못했는데 적응하지 못한 이 집단에서 도태된 보편적인 상황에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상위 몇 프로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집단을 끼리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적응을. 아,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아, 우리는 공부 못해. 우리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의 건강하지 않은 비행 집단이 조금씩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학교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동질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연구에서 이은영이라는 학자의 또 이런 범죄 관련된 이런 연구들 좀 결과를 좀 보면 이런 경우에 비행이 하나의 집단 의식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응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걸 부적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약간 도태되고 스스로 이렇게 보편적인 수준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집단을 만들어내고 이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행을 해야 이 집단 안에서 너 좀 세다. 너 좀 대단하다. 너 좀 깡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인정받는 수단. 그래서 성취적인 쾌감까지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학교 시스템은 성적 혹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경쟁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나 가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거나 박탈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자존감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생기게 되는데, 이때 바르게 우리가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르게 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바르지 않은 선택을 또 죄된 선택을 했을 경우, 비행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그런 비행이 세면 셀수록 더 막 인정받게 되는. 그래서 또래 집단 안에서 이 비행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범죄 행위까지를 통해서 그 집단 안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자기 존재가 이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내면, 이면에는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상적인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안 되고, 내가 힘이 좀 있어요. 아니면 좀 깡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범죄 행위를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통제성을 드러내는, 인정받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단성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청소년 범죄의 요소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집단 안에서 자기 존재감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아주 높은 응징력을 가진 또래 집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응징력이 높은 또래 집단에서는 집단 사고라는 오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단 사고는 높은 응징력을 가진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의 태도, 자기의 행동을 집단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가 이루어지면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집단의 현상을 집단 사고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는 사실 건강한 표현이 아닌 거죠. 건강한 상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좌절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집단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부정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집단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또 인정받고 비행하고 막 이런다. 그것이 또 이 집단 문화가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단의 규칙과 문화를 따르지 않은 이들을 타자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집단, 것이 아주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단의 응징력을 와해하거나 우리 집단에 도전하거나 우리 집단에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혹은 우리 집단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좀 상하겠다. 이러면 이 집단이 그것이 비효율적이어도 비윤리적이어도 집단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집단이 나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와 그들, 이 타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응징과 처벌은요, 오히려 이 집단 내에 자신의 충성도를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집단의 응징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 집단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실천처럼 평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배신자를 향한 막 잔인한 보복, 폭력 뭐 이런 것도 영화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집단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집단 유지라는 그런 하나의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대의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제가 공격을 했어? 제가 우리 집단 구성원의 누군가를 마음을 불편했어? 누군가가 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집단에 나아가서 응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집단 윤리고 그 집단을 덩진을 강화하고 집단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이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과 응징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타자화 되어 버리면 이 보편 사회 문화에서 밀려났던 그런 좌절감, 소외감, 분노, 억울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타자화된 그들에게 투사되면서 그들을 향한 폭력을 마치 감정적인 피해, 공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막 하는 거, 저들을 괴롭히는 거, 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게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고 그런 모습을 이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타자화된 대상을 향한 비난, 험담, 폭행, 강력범죄, 더 나아가 집단 학살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죄된 사회문화적인 역동이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이 가운데 정말 바른 바람직한 성경적인 윤리와 그리고 사회적 윤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이 집단은요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방금 제가 집단 학살까지 얘기했는데 뭐 히틀러가 보였던 네, 홀로코스트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유대인 대학살의 모습이 바로 집단적인 그런 사회문화적인 죄의 모습이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들 청소년 안에 나타날 수 있더라. 청소년 비행이 그것의 한 예더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C.S. 루이스라는 어, 예,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자 소설가이자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집단성은요,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그런 패거리의 집단에 내가 들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바깥에 남겨진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 수용받을 수 있다면,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되고, 그것을 안 했을 때, 요 집단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그런 비합리적인 혹은 잔혹한 모습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나 심지어 학교, 여러분들 학교인데요. 학교, 병원, 기업, 단순히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비행 집단뿐만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모든 집단에 이러한 패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 들기를 포기한 외부인들은 주로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막 뭐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서 비난하면서 타자화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캐나다 성신신학대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주로 줌으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하게 되지만 학교 안에서도 뭐 사실 뭐 지금 청소년 기도 청소년 학교 안에서 이런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집단이나 그런 이런 크고 작은 우리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할 때 사실 이런 부정적인 뭐 집단 사고의 영향들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집단이 딱 이게 형성이 되면 그 집단 밖에서 소외된 그런 외부자들은요, 결국 내부 집단에 들지 못한 그런 거절감, 굴욕, 수치심,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비행 집단에서라도 선택된 소수에 들고 싶은 그 갈망과 더 나아가 자기를 받아준 이 집단의 비행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집단으로부터 또다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고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패거리를 둘러싼 이런 내적인 역동은요, 중요합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빌려보면요. 악당 비슷한 존재, 파렴치하고 배신에 능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집단 행위나 집단에서 아주 뭐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집단적으로 막 범죄를 행하고 이제 뭐 비리를 행하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집단들 많이 있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참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 사람이 이럴 수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이제 집단 안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혹은 범죄, 비행, 비리 이런 것들을 그냥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게 되죠. 참, 이 집단성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특성은요, 네, 잔혹함입니다. 잔혹함.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 수시간 폭행이고요, 반복적인 구타를 하고요, 쇠파이프, 벽돌, 유리병, 강목,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무섭고요. 폐추성이 기절,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도저히 청소년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잔혹함을 보이는데요. 오늘날 이런 사회 매체가 이런 청소년 범죄 비행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것을 보도할 때 성인 범죄를 사실 뛰어넘을 만큼의 잔혹함을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 아주 정말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잔혹성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또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얘기했듯이 이 청소년 범죄의 또 특별한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이러한 10대들이 만들어내는 10대들의 사건을 보도할 때, 여러분, 잔인한 10대,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잔인한 10대. 근데 여러분, 잔인한 30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잔인한 40대, 잔인한 60대, 잔인한 노인. 없죠? 저는 매스컴에서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잔인한 10대가 되었다. 잔인한 청소년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보도가 되는,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될 때 많은 사회 매체들이 이 청소년들의 잔인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매스컴에서 더 많이 뭐 신문을 더 보게 하고 더 클릭하기 위한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지휘 비행을 살짝 언급드렸는데 이것은 지휘 비행이 청소년 비행에 포함되는 이유와도 같아요. 사실 이러한 잔인한 10대다 이런 표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런 표현들이 이제 각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신문을 더 클릭하게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청소년들은 그래도 성인들보다 더 순수할 거야.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더 선할 거야. 그리고 더 바를 거야.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러면 안 돼.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기대가 청소년들에게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청소년 비행에 지위 비행이 포함되는 이유와 같다는 거죠. 성인들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과거에는 뭐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술, 담배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 막 혼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엔 그러다가 사건, 사고도 많이 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청소년들은 어른들 입장에서 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보호 대상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사례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잔인한 행태의 폭력들은 사실 이제 보호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의 지위를 한참 넘어선 부분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일부 연구들은 이 전체 강력범죄와 비교할 때 청소년 강력범죄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강력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청소년이 했으니까 이건 청소년 강력범죄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전체 강력범죄와 비교할 때 사실 크게 뭐 오늘날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은 계속 있었다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청소년 비행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뭐 잔혹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그런 통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 연령대 및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얼마다 사실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 대부분의 사건들이 지극히 잔혹한 범죄 형태를 보인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뭐 비율과 통계와 상관없이 이러한 현상에 노출된 이들에게는 잔혹한 10대라는 이러한 문구처럼 아주 큰 심리적인 충격을 그런 매스컴을 접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건, 사고를 보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요 사례들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 것이 노출이 되면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충격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례들은 더욱더 쉽게 강인이 되어서 실제 통계랑은 상관없이 우리들 머릿속에 더 잔인하고 자극적인 사건에 이 강렬한 자극에 노출이 되면서 쉽게 각인이 되면 쉽게 인지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런 청소년 범죄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잔혹하게 뭐 실제 성인 범죄의 강력 범죄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잔인하게 이렇게 잔혹한 10대다 이렇게 묘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각인이 되어서 가용성 편향에 의해서 실제 사회적 논의보다는 더 이 오늘날 청소년들은 순수한 인간성이 사라졌어. 그래서 더 큰 사회적인 충격이야. 오늘날 아이들 문제가 정말 많아. 이러면서 아주 보편화된 문제로 낙인 찍혀버리는 이런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 이런 표현들도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교회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까? 이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이상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품행장애 범주 안에서 사실 성격 장애처럼 혹은 심리 장애처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으로 타인을 반복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심리적 장애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통 품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 절도, 혹은 중대한 규칙 위반, 뭐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이러한 대상들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들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파괴적인 아주 이런 강력 범죄 성향을 지닌 그런 청소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프레임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감정을 좀 표현하고 어떠한 감정을 좀 덜 인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이 수감자들이 뭐 화가 나는 거, 분노, 나약함, 이런 감정은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잘 읽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대요. 즉, 슬픔이라는 것이 이들에겐 낯선 감정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렇게 강력범죄에 많이 연결되고 노출되게 되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느끼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말은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슬픔, 이런 부분들에서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기 어려운 내면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막 공격을 해요. 우리 집단에서 막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약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지, 아픔으로 아파하는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안 되면 오히려 그 타인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립니다. 얘가 이래서 그랬어. 얘 이렇게 맞을 만했어. 이 처벌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문제들은 가해 청소년들이 처벌적인 측면에서 교정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런 것이 공감을 안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수정하기보다 오히려 아까 말한 분노, 분개 이런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왜 이거 듣고 있지? 내가 이 시간에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걔 때문에 걸려서 내가 지금 처벌받았어. 보복 폭행에 다시 가담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공감 훈련을 통해서 이 공감대를 확장해 가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 청소년 교육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문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해 청소년들이 결국 얘네들이 이상해서야, 구매장애여서야, 반사회성이 있어서야, 그래서 뭐 이상심리적 이런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표현하면 심리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폭력 행위에 가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집단성을 얘기했고요. 지금 잔혹성 얘기했는데 이 집단성 안에서 이 잔혹성이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역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그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갖고 있는 이런 죄성들, 폭력성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분명히 잘 다룰 수 있고 대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처벌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이제 격리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저들이 좀 이상해. 얘는 다를 거야. 우리 교회 애들은 다르겠지. 이러한 개념들로 평범한 삶과 그들과 우리를 구분해시킨 거는 역시 이것도 하나의 타자화된 요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그리고 죄된 죄인이다라고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악한 행동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존 스윈턴이라는 학자는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누구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집단의 이데올로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행할 수 있고요. 뭐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해악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악한 행동에 동참하면서 그 일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그것이 이전에 있어 왔어. 뭐, 여기서의 관행이야. 아니면 누구도 그러던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점점 비리를 저지르도 그런 악에 둔감해지는 거, 뭐 범죄를 행하고도 악에 둔감해지는 거, 그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왔던 아주 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악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심지어 이 스윈턴이라는 학자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둔감화될 수 있고, 살인이 일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게 홀로코스트라는 거죠. 유태인 대학살이 나타나는 모습. 실제로 이제 제임스 월러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유태인 대학살에 가담했던 나치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문제가 있을 거야.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잔인한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상들을.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나치 유태인 대학살에 가담했던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 여러분,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네, 맞습니다. 우리 민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평범함이었대요. 가장,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지극히 평범한 노멀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에 대한 민감성이 무뎌져 가고, 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제 에이히만 뭐 다 알고 계시죠? 어, 생각하는데 무능력함을 보였대요. 그러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을 보였대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라고, 그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의 부재인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의 부재는 아주 심각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극히 악에 가담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에도 가담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양산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우리 반 친구예요. 아니 우리 학교 뭐 학생입니다. 막 기절해요. 내가 목을 졸라서 막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낄낄거려요. 이게 찍힌 동영상 유튜브나 SNS에 올린 이 동영상을 보면요. 얘네들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것을 보여줘. 웃는 그런 목소리들이 다. 지금 이러한 또래 청소년들이 그냥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 악의 평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얘네들이 정신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왜곡된 집단성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정신협동 가운데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평범하게 악을 양산해내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속한 집단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집단에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뭐 부정이나 부정질, 건강하지 않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질서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강력 범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 비행 이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악의 편법성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악의 편법성은요, 오늘날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가 이러한 범죄 장면과 과정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폭력, 뭐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영화를 좀 보면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영화들을 요즘 청소년들이나 뭐 아니면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성장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범죄 장면, 아주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폭력을 너무나 미화하기도 하고, 범죄 집단을 미화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여러분 만화 영화도부터 그래요. 그럼 만화 영화 옛날부터 어땠습니까? 만화 영화 보면요. 그 만화 영화에서도 다 이렇게
악한 사람 나가서 뭐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놀이 보면 전쟁 영화, 전쟁 놀이 하고 무슨 뭐 슈퍼히어로 영화 하고 상대방을 다 죽여요. 그래서 놀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금 전람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성인이 되었고 또 기독교 윤리와 세계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건강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다 봐요. 친구들이 뭐 오징어 게임 다 압니다. 뭐 아니면 뭐 유명한 뭐 넷플 뭐 그런 게임 그런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어떤 영화를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그걸 다 이야기하는데 나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 안 보고 있다. 그러면 나만 좀 도태되나? 그러면서 나도 보게 돼요. 계속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폭력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참 무서운, 이 미디어 매체가 무서운 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 더 영유아,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이들이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과 그런 에피소드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 영화는 영화야, 소설이야, 그리고 있을 법한 일, 그냥 드러낸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현상 가운데 노출되다 보면 실제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다. 현실은 더하다. 이런 요소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의 평범성을 이 현대 문화가 점점 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 앞으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해야 될 거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화에 접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두 가지 숙성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뭐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강의에 빠져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